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초겨울의 공기 속에서 숨결이 얼어붙듯 흩날리던 그 아침, 도현은 작은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쥔 채 집을 나섰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지 않아 골목은 은빛 안개에 잠겨 있었고 전날 내린 눈발의 흔적이 땅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죠. 미술학원까지 이어지는 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바람소리와 새벽의 고요는 묘하게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아이의 발소리는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 사이사이로 마치 누군가 뒤따르는 듯한 차가운 그림자가 스며드는 듯했어요. 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덫이 조용히 드리워지는 순간 아무도 그 낌새를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도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 시간이 지나자 부모의 불안으로 급격히 번졌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어머니의 손끝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고 아버지의 눈빛에는 서서히 공포가 스며들었죠. 동네 골목을 수차례 뛰어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바람 속에 흩어졌어요.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대문 앞에는 인기척조차 없었어요. 결국 부모는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9살 아이가 스스로 가출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 더 절망을 짓게 만들었고 부모의 마음은 차가운 구덩이 속에 빠져드는 듯 무너져 갔어요. 경찰은 곧바로 초동 수사에 돌입했어요. 아이가 학원까지 걸어가던 경로를 따라가며 골목마다 눈길을 던졌지만 발자국 하나조차 잡히지 않았죠. CCTV는 2002년 당시 드물었고 주변 가게의 주인들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 익숙한 길은 하루아침에 미궁으로 변했고 평소의 동선은 마치 지워진 선처럼 허공에 사라져 있었어요. 수사팀은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주의로 무게를 두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이의 생활 패턴은 늘 일정했기 때문이죠. 사라짐의 방식이 지나치게 매끄럽고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시간은 아이의 편이 아니었어요.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동 몇 시간. 하지만 그 골든타임은 바람에 흩날리듯 지나가 버렸죠. 부모는 대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돌아올까 문지방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곳엔 언제나 정막만 내려앉아 있었어요. 협박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대가를 요구하는 흔적조차 없었죠. 오히려 그 완벽한 침묵이 불안의 깊이를 더 키웠어요. 살아있다면 무언가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는 현실은 부모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절벽 같은 공포였어요. 결국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어요. 대전 시내 곳곳에 전단지가 뿌려졌고 방송과 뉴스 화면에도 도현의 얼굴이 반복적으로 비춰졌죠. 하루에도 수천 장의 전단이 흩날렸지만 아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색 도시의 빌딩과 골목이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아이의 흔적을 삼켜버린 듯 고요했어요. 부모는 잠들 수 없는 밤마다 사진을 부여잡고 울부짖었고 수사팀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단서 없는 시간 앞에 서 있어야 했어요. 희망은 조금씩 말라붙었고 남은 건 무거운 그림자뿐이었죠. 수사가 확대되자 경찰은 도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인력을 투입했어요. 좁은 골목마다 발자국을 좇듯 뒤졌고 버스 정류장과 가게마다 탐문을 벌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죠. 못 봤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해가 지면 골목은 더 깊은 그림자로 잠기고 사람들의 눈빛마저 차갑게 닫혀버렸어요. 목격자가 없다는 건 곧 진실이 사라졌다는 의미였고 수사는 벌써부터 벽에 막힌 듯 답답했어요. 경찰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데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어요.
9살 아이가 스스로 길을 잃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죠. 부모와 친척의 관계, 금전적 갈등, 원한 관계까지 샅샅이 조사했지만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예에 바르고 착하다는 평가를 받던 아이, 가출이나 반항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기에 수사팀의 부담은 더 커졌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였지만 세상은 끝내 침묵했어요. 날이 갈수록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생존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어요. 어린아이를 낯선 어른이 돌보며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부모의 눈빛에는 눈물이 말라붙었고 집안에는 아이가 남긴 작은 장난감만 차갑게 굴러다녔어요. 웃음소리로 채워졌던 집은 고요와 울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살아있기를 바라는 기도는 밤마다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하늘마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간은 냉정했어요. 몇 달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했고 부모는 점점 세상과 단절돼 갔어요. 혹시라도 돌아올까 대문 앞 전등을 켜둔 채 밤을 새우는 일이 일상이 됐죠. 경찰은 전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협박 전화 하나 없는 사건, 흔적조차 남지 않은 실종. 사람들은 점점 이 사건을 증발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이 사건으로 술렁였지만 그 술렁임도 금세 잦아들었어요. 언론은 며칠간 대서특필했으나 새로운 사건이 쏟아지자 금세 뒤로 밀려났죠. 부모의 절망만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고여 있었어요. 수사팀도 매일같이 자료를 뒤지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도현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희망은 점점 사라졌고 남은 건 막막한 미궁뿐이었죠. 그렇게 2년이 흘러 사람들은 사건이 영영 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미제라는 단어가 무겁게 덧씌워진 순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2004년 2월의 어느 날 도현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무심히 문을 열었지만 그 앞에 선 아이의 모습은 너무 낯설었어요. 삭발된 머리, 지저분한 옷차림, 거짓골 같은 모습. 순간 엄마는 낯선 아이가 구걸하려 온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점마라고 부르는 순간 세상은 멈춘 듯 했어요. 어머니의 심장은 곧바로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휩싸였죠. 눈앞의 아이가 왜 자신을 엄마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야. 도현이야. 두 번째 부름과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아이의 눈에서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2년 만에 다시 만난 도현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여전히 아이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이 스며 있었어요. 엄마는 손을 떨며 아이의 볼을 감싸 쥐었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아이는 연신 점마만 부르며 울음을 삼켰죠. 지옥 같은 시간이 아이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부모는 그 고통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아이는 물과 음식을 허겁지겁 받아들며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실종된 그날 미술학원으로 향하던 길에서 승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며 따라오라 협박했고 결국 끌려간 곳은 좁은 원룸의 화장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는 쇠사슬에 묶인 채 며칠 동안 감금당했다고 털어놓았어요. 머리는 강제로 삭발됐고 이후부터는 동자승이라 불리며 낯선 삶을 강요받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이를 불교식 교육이라 속이며 구타와 협박을 반복했어요. 외우지 못하면 매질이 이어졌고 울음을 터뜨리면 다시 폭력이 쏟아졌죠. 아이는 서서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곧 전국을 떠돌며 스님 행세를 하는 남자와 함께 달마도와 부적을 팔도록 강요받았어요. 사람들은 동자승의 모습에 동정을 느끼며 돈을 건넸고 남자는 그것으로 생활을 이어갔어요. 도현의 삶은 하루아침에 납치된 아동에서 거짓 승려의 도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도현은 여러 도시를 떠돌며 낮에는 달마도와 부적을 팔고 밤에는 폭력과 모멸 속에 갇혀야 했어요. 구미, 부산, 마산, 양평까지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이는 짐처럼 끌려다녔죠.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주세요 라고 외쳐야 했고 뒤돌아서면 차가운 손길이 날아왔어요. 어린 몸은 지쳐갔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따라야 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야 했어요. 한 번의 탈출 시도는 더 큰 공포로 돌아왔어요. 구미에서 몰래 뛰쳐나왔던 날 잡힌 도현은 뒷산으로 끌려가 구덩이 앞에 무릎 꿇려야 했죠. 지금 당장 묻어버리겠다. 는 위협에 아이는 오열하며 살려달라 빌었어요. 흙냄새가 목구멍을 막아올 때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는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선 침묵과 복종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새긴 거죠. 시간은 잔혹했지만 도현은 그 안에서도 기억을 쌓아갔어요. 지나가는 마을의 간판, 버스 정류장의 위치, 집 앞의 흰 대문 같은 단서들을 머릿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어린아이답지 않게 놀라운 집중력으로 혹시 돌아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씨앗을 놓지 않았어요. 그 작은 관찰이 훗날 경찰에게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죠.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치열한 기록이었어요. 2003년 무렵 범인에게 새로운 동거녀가 생겼어요. 원룸에 세 사람이 함께 지내자 공간은 불편해졌고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짐이 되었죠. 남자는 결국 도현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잔혹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말하면 너도 죽고 부모도 죽는다는 협박을 매일같이 퍼부으며 아이의 두려움을 굳게 다져놓았죠. 자유는 선물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 공포와 함께 강제로 떠밀려온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도현은 김해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갔지만 아이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죠. 혹시 따라오는 건 아닐까? 집에 가도 괜찮을까? 부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머리 삭발에 지저분한 꼴, 낯선 아이 같았어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번졌어요. 곧 집을 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심장을 뜨겁게 뛰게 했어요. 집 앞에 서 있던 순간 도현은 긴장이 풀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를 알아보았지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자신을 못 알아봤죠. 그러나 덤마, 나야 라는 울먹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고 2년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은 그 울음 속에서 조금은 씻겨 내려갔어요. 경찰은 아이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어요. 범인이 달마도를 직접 그려 팔았다는 사실, 그리고 흰 대문이 달린 집이 단서가 됐죠. 김해의 인쇄소와 복사집을 샅샅이 뒤지던 형사들은 마침내 범인의 흔적을 찾았어요. 유인물 속의 얼굴, 해철이라 자칭한 사내. 사실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8년을 복역한 전과자였어요. 출소한 지 몇 달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잠복 수사 끝에 범인은 결국 모습을 드러냈어요. 형사들이 집을 덮치자 그는 다락을 통해 지붕 위로 도망쳤고 곧 추격전이 벌어졌죠. 맨발로 뛰던 그는 곧 지쳐 쓰러졌고 경찰에게 제압됐어요. 현장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한 범인은 괴로워서 그랬다. 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그 말은 아이의 상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와 성적 학대, 강제 노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범인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도현은 이후 장기간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생존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부모는 아이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삶을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에서 시작해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결국 해결로 이어진 드문 사례가 됐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가 잿빛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남았죠. 도현은 어린 나이에 지옥을 겪었지만 그 기억을 안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힘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아 돌아온 아이의 눈빛은 작은 기적이자 희망이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